은은 산업수요, 즉 경기 민감 자산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기에는 금의 상승 속도보다 은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반대로 경기 하락 시에는 금의 하락 속도보다 은의 하락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자, 선물시장에서 그럼 투자자들이 현금 정산 대신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정말 실물이 없구나, 이러다가 종이은 시장은 붕괴할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너도 나도 실물을 보유하려고 하는 행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산을 안 되거나 이혼을 시켰던 건 이제는 가능하면 실물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는 내가 내 손에 실물을 갖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워데이션이라고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데, 보통 실물 시장은 콘텐코라고 해서 현물보다 석 달이나 1년 앞에 있는 선물 가격이 보통은 높은 게 정상입니다. 즉 미래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워데이션은 이게 반대로 시소가 기우는 겁니다. 오히려 현물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게 백워데이션이에요. 즉 당장 내가 실물을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갖겠다는 의지가 강한 게 백워데이션이에요. 즉 이러한 백워데이션이 형성된다는 건 어떻게든지 내가 현물을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강한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2024년서부터 현물 인도 요구가 늘어나더니 2025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물 인도 요구가 금 같은 경우는 300% 이상 늘어나고 5월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900% 이상 늘어났네요. 은 같은 경우도 2024년보다는 2025년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이나 은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현물로 인도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런던 현물 시장의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는 금의 재고를 나타내는 건데, 특히 밑에 은의 재고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이제는 거의 바닥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은 현물 중심지인 런던에서조차 지금 바닥을 보일 정도로 세계 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가 실물 부족 감추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논란이 많은 건데, 음모론의 시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음모론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11월 26일 날 대규모 실물 인도 요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틀 후에 CME가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치가 고장됐다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단시켰을 때 가격이 이제 밑으로 빠졌는데, 이거를 투자자들이 이거는 자연스러운 고장이 아니고 뭔가 음모가 숨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지금 어떤 루머들이 퍼지고 있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 10시간 동안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거래소가 대형 큰 손들하고 비밀 협상을 했다. 어떤 내용이냐? 11월 26일 날 실물 인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자그마치 7,330건에 3,665만 온수, 이걸 톤으로 따지면 1,182톤 정도 되는 엄청난 물량의 실물 인도 요구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냐면 연간 생산량의 한 4.5%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거래소가 내주면 거래소는 거의 이제는 보유 재고가 없게 됩니다. 이때 들리는 얘기로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가용 실물은 한 4천만 온수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90% 이상을 대형 큰손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실물을 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원래 실물을 인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3월물짜리면 3월 초서부터 인도를 하는데, 이거는 12월 달 되기 전에 11월 달에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요구를 왜 정상적으로 12월 영업일서부터 하지 않고 며칠 전에 했냐면, 그거는 큰손들이 사실은 거래소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실물 인도를 요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달로 들어가면 그거는 현물
인도 요구가 있다라고 간주가 돼서 그때는 시장에서 빠지기가 힘들고 현물로 인도를 받든지 이호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 시점이 좀 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가 이러한 실물 인도 요구한 큰손들하고 비밀 협정을 했는데 비밀 협정의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즉 7,730건 중에서 6,816건은 12월 인도를 하지 말고 일단은 3월로 롤오버를 해라. 대신 거래소가 온수당 1불 77센트의 합의금을 주겠다. 그래서 총 6,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줄 테니까 일단은 3월물로 이호를 하는데 서로 합의를 했다라는 이런 루머입니다. 즉 10시간 거래 정지된 사이에 이러한 협상을 해서 실제로 이걸 3월물로 연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트위터의 글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트위터로도 나오고 개인 뉴스레터로도 나오고 심지어 중국 어권에서는 이걸 기사로 썼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백워더션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어요. 즉 가격이 정상적으로 다시 콘덴코 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3월 선물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월 계약에 이제 미결제 약정이 불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사태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사실 시간을 한 3개월 번 거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결국 3월 만기 시점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만기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CME 같은 데에서 증거금을 급작스럽게 인상시키거나 하는 방법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기 바랍니다. 뱅크런처럼 은과 금의 실무 인도 요구가 쏟아진다면 현재 금융 시스템은 그럼 버틸 수 있나요? 버티기는 버틸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동원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동원되냐면 일단은 규칙을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헌트 형제가 이제 은을 매집했을 적에 왜 그들이 망했냐면 느닷없이 1인당 보유액을 확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변경하면 큰손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것도 재설정을 하게 될 텐데 증거금을 보통은 한 10%씩 올리는데 한꺼번에 몇십 %씩 연속으로 계속 올려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강제로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용 은 같은 경우, 군수품에 쓰는 은 같은 경우를 순서대로 하면서 민간 투자분들의 은은 가장 뒤로 돌린다거나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티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붕괴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비정상적인 이러한 방법들이 강구되면서 버티기는 버티겠지만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버티는 형식이 될 겁니다. 지금 예측되는 건 세 가지 경우인데 우선 규칙을 변경하는 겁니다. 증거금을 인상한다거나 포지션 한도를 축소시킨다거나 인도하는 요건을 강하게 만들어서 순서대로 인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다거나 하여튼 가격을 멈추거나 늦추는 시간벌비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의 재설정인데 일단 실물 프리미엄은 폭등하고 선물이나 ETF 가격하고 가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다시 백오데이션 현상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실물 가격은 가격이 점프하고 선물 가격은 그 뒤를 쫓아가는 이런 형식의 가격 재설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예상될 수 있는 건 인도 순위를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걸 가장 먼저 주고 산업 실수요로 들어가는 걸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방산품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 금융 투자자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도는 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굉장히 늦추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나중에 몇 달 후에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역사적 평균 1:12에서 현재 그러면 2026년 약간 1월 21일쯤에는 1:50까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50까지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는 금을 이렇게 세계 중앙들이 매입한 반면에 은은
통화 시스템 자체에서 배제되거나 축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의 수요는 많은데 은의 수요는 확 줄어들었던 게 가격을 벌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 정부가 선물 시장을 통해서 규제를 하면서 금을 오히려 더 큰 그 힘으로 눌렀어요. 은을 눌렀고, 게다가 은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JP모건 같은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은 매집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더더욱 금에 비해서 은 가격이 힘을 못 썼던 이유가 이런 교환 비율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경기 회복기나 그럼 인플레이션 시기에 은의 수익률이 금을 압도하는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은의 산업용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대체 자산으로서 실물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은은 여기에 더해서 산업 수요, 즉 경기 민감 자산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기에는 금의 상승 속도보다 은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반대로 경기 하락 시에는 금의 하락 속도보다 은의 하락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앞으로도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요인은 있지만, 길게 보면 은은 이제 수요의 비가역성을 갖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은 수요는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초기에는 은 가격이 하락을 하겠지만 실제로 산업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은이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행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은의 산업용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금은 사실은 산업용 수요가 한 7%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투자용 수요나 장식용 수요인데 반해서 은은 산업용 수요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투자용 수요고 장식용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업용 수요는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차 같은 데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지금 계속 한 5년 이상 수요가 공급을 훨씬 능가하면서 시중 재고가 거의 바닥날 정도로 지금 은의 재고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과 달리 은은 아직까지는 재활용, 즉 기존에 썼던 태양광 판넬이나 전자제품이나 반도체에서 은을 회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즉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은은 녹아서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금은 태고에서부터 캐놓은 게 계속 축적되어 있어요. 반면에 은은 대부분 이렇게 산업용 수요로 쓰이면서 거의 사라진 금속이에요. 그래서 시중의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특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은 수요가 사상 최고치로 6억 8천만 온수 정도 쓰였는데, 은의 연간 생산량이 한 8억 온수, 게다가 재활용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한 10억 온수 남짓인데, 이제 산업용 수요가 총 공급량의 70% 가까이 쓰이고 있고, 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상승장에서 이 금과 은 포트폴리오 최적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3대7 정도를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는데, 즉 어떤 경우에도 은의 수익률이 좋다고 은의 100%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즉 결국 사람이라는 건 어떤 돌발 악재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몰빵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마시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금의 한 30, 은의 한 70%를 갖고, 은은 공격적인 상품이고 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어적인 상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이 흔들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 전략, 즉 방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또 자산 가치 하락기에는 왜 은을 금보다 먼저 매도하거나 그런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걸까요? 이게 여태까지 그런 속성이 계속 있었어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나중에 회복기에 은 가격이 상승할 때는 금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면서 그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몸의 패스, 그래서 상승기에는 은은 날아가지만 하락기에는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 기미가 있으면 빨리 은을 처분해야 된다는 거를 그들이 그런 위기 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하락기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마냥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값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것도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는데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은 가격에 따라서 매수하는 가격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가치 투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차트 보면서 마음 졸이고 매도 시점 잡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금 붓듯이 매월 돈 내는 대로 일정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서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좋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매입 단가를 평준화시킵니다. 그래서 비싼 때 샀다거나 뭐 쌀 때 산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해소해서 일반적인 평균 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적금 붓듯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시면은 본업을 하시면서 굳이 차트 들여다보고 매도 시점 찾지 않아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교수님의 철학에서 볼 때 금과 은이 가진 신뢰의 원천은 뭘까요? 결국은 약속 증서, 즉 종이금이나 종이은은 묻지 못하고 내가 실물로 내 손에 갖고 있어야 믿겠다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지금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달러라는 신용화폐는 이게 미국이 신용을 잘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신용을 잘 안 지켜서 이게 불신용의 오히려 대명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급부로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의 가치가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 자녀에게 물려주셔서는 비트코인과 금은 중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실까요? 저는 이제 분산 투자지만 굳이 순서를 묻는다면 저는 첫째가 은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두 번째가 비트코인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금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세상을 바꾼 화폐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제 교수님이 신간도 내셨는데 그러면 올 한 해만 봤을 때 비트코인과 금은 아니면 조금 더 단기적으로 3년, 5년 봤을 때 가격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금은을 좋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몇 배 정도라든가. 비트코인은 결국은 유동성에 달렸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이 힘을 못 썼던 게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면서 가장 먼저 위험 자산이라고 인식되는 비트코인을 던졌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못 썼는데 결국 올해도 유동성이 확보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지난 비트코인의 17년 역사를 보면 작년을 제외한 15년은 비트코인이 항상 금이나 은보다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작년만 예로 금과 은은 뛰거나 날아가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횡보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동성이 좀 풀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할 거라 예상되고 금이나 은은 이거는 유동성에 관계없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리고 제가 홍익회 경제학교에서 최근에 금은 투자 교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주셔가지고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비트코인과 금과 은의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상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홍익회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